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특히 주요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레닌그라드주의 프레모르스크와 우추루가 석유 항구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한 종말론적 화재를 담은 영상이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성 영상은 나중에 두 곳 모두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석유 수출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 군대의 지갑을 직접 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레모르스크와 우추루가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다른 두 정유소에도 추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키리시시,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키리시 네프티르 오르그신테스, 줄여서 키네프와 같은 이름의 주에 위치한 야로슬라블시의 야로슬라블 네프티르 오르그신테스, 줄여서 야노스가 그 대상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러시아 군대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이는 재정이 아니라 기계적 이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격했고 이번 공격이 크렘린에 큰 영향을 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키리시 네프테프 오르그신 테즈와 야로슬라블 네프티르 오르그신 테즈 정유소는 모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4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평범한 정유소가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최소 50개의 정유소가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키네프는 두 번째, 야노스는 네 번째로 큰 정유소입니다. 이 두 정유소는 각각 하루 약 38만 배럴과 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전체 정제 능력은 하루 약 650만에서 660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유소가 가동을 멈출 때마다 러시아는 전체 정제 능력의 10%가 조금 넘는 양을 매일 잃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월 말에 이 시설들을 공격한 이후로 두 시설 모두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이 전혀 없는 상태가 거의 일주일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운영 복구에 대한 일정도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근처의 프레모르스크와 우추루가 석유 수출 허브에 대한 공격과 맞물려 러시아는 석유 수출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잃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최악의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봉쇄로 인해 일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미국은 일시적으로 러시아와 심지어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까지 해제하며 그 격차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보다 두세 배나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 두 정유소와 그들이 생산한 석유를 운송하는 허브에 대한 연이은 공격으로 인해 푸틴은 하루에 5천만에서 1억 달러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키네프와 야노스 정유소 공격은 푸틴에게 더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 두 정유소는 몇 가지 등급의 표준 연료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들은 또한 러시아의 특수 산업용 오일 대부분을 생산하는데 여기에는 군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오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영구 중단시킨다면 푸틴의 전쟁 기계는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점차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군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산업용 오일을 생산하는 세 번째 정유소도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에 있는 루코일 볼고그라드 네프테 페레이라 보드카 정유소입니다. 하루 28만에서 30만 배럴의 생산량으로 러시아 전체 정제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며 러시아 남부 연방구에서 가장 큰 정유소입니다. 하지만 이 정유소도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장을 9번 공격했습니다. 2월 11일 저녁에 있었던 마지막 공격으로 전체 생산 능력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원유 증류 장치가 손상되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이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가동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푸틴에게는 그곳에서 별다른 위안이 없는 셈입니다. 볼고그라드 공장은 고도 정제에 특화되어 있으며 표준 디젤 연료와 휘발유뿐만 아니라 항공용 등유, 중유, 역청, 윤활유와 같은 특수 연료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 군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 연료 없이는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를 계속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핵심 가동 부품에 필요한 윤활유 없이는 장갑차, 이동식 방공 시스템, 그리고 포병 장비를 계속 운용할 수 없습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3배의 문제입니다. 키네프는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소로 약 80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용 가솔린, 디젤 연료, 제트 연료, 연료유, 석유 역청, 액화 석유가스, 석유 방향종 및 용제, 석유 파라핀, 황산, 황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공장은 민간 및 군용 항공 모두를 위한 거의 모든 등급의 제트 연료를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TS1, T1, T1S, T2RT 항공 연료 종류가 포함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TS1로 서방의 Jet A1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러시아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표준 등유 계열 제트 연료입니다. 이 연료는 영하 58도 화씨의 매우 낮은 어는점으로 인해 추운 날씨에서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T는 때때로 PT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키릴 문자로 그렇게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RT는 TS1보다 우수한 등급의 연료입니다. 이 연료는 종종 아음속 및 초음속 항공기를 위한 러시아의 공통 연료로 설명됩니다. RT는 수소 처리된 제품으로 더 높은 품질의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연료가 가열될 수 있는 임무에서 SU-30과 같은 초음속 전투기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키네프가 가동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러시아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공중에 띄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러시아의 특수연료 비축량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작전 속도를 보면 오래가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키네프의 지속적인 가동 중단으로 인한 푸틴의 문제는 항공 연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키네프는 러시아 해군을 위한 F5와 F12 선방용 연료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유일한 정유소입니다. 이 연료유들은 증기 추진 항공모함 아드미랄 쿠즈네 조프와 프로젝트 956, 사브리, 밀네이급 구축함과 같은 대형 해군 함정을 움직이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키네프가 야노스보다 생산량이 26% 더 많은 대형 공장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야노스에 대한 공격이 러시아군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노스는 러시아 중앙연방지구와 모스크바에 연료를 공급하고 러시아 국방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정유소입니다. 하지만 야노스는 연간 1,5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수 오일과 윤활유를 생산하는 러시아 최고의 생산업체이기도 합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자동차용 가솔린, 디젤 연료, 항공유, 난방용 연료유, 도로 및 지붕, 건설용 등급의 아스팔트, 파라핀 왁스 제품, 방향족 탄화수소, 그리고 기초유, 압축기유, 변속기유, 산업용 오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야노스는 러시아 국방부의 독특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특수 북극용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 연료는 첨가제 없이도 화씨 영하 85도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극한의 저온 성능을 자랑합니다. 대신 아이소디 왁싱과 같은 첨단 정제 공정에 의존하여 북극과 남극 환경에서도 연료의 작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야노스에서 생산된 터빈, 산업용, 압축기 및 변속기 오일과 윤활유는 군사용 및 특수장비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윤활유와 오일을 추가로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노스는 T90M, T72 B3M, T6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위한 오일과 윤활유를 생산합니다. 러시아의 모든 장갑차와 장갑병력 수송차, 대형 다축 플랫폼 5, 전략 미사일 시스템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 차량, 전략 미사일 부대의 운송 적재 차량, 중형 카마스 트럭, 공병 장비 및 특수 군사 장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노스는 가스터빈 유닛이 장착된 T-80U BBM 전차와 BUK, TOR, 판치르 방공 미사일 시스템 계열의 유압 시스템 및 구동 장치, 그리고 러시아 해군 함정의 가스터빈 유닛을 위한 오일과 윤활유도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또한 MI 및 KA 시리즈 공격 헬리콥터용 변속기 오일과 TU-950MS 전략 폭격기의 터보프롭 엔진 및 변속기용 오일도 생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가 이 핵심 오일과 윤활유를 얼마나 비축했는지는 비축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야노스가 마비된 채로 있을수록 러시아 전쟁기계의 핵심 부품들이 작전 전반에서 멈출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탱크 성능이 이미 기대에 못 미친다면 윤활유 없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증명했듯이 러시아의 방공망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 강도가 높아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 판치르 같은 시스템을 직접 이동시킬 수 없다면 그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히 우크라이나 분쟁이 핵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아 우리는 아직 RS-24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플라토포르무 5, 즉 카마즈 7850 수송 차량 계열 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야르스 운용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플라토포르무 5의 12X12와 16X16 변형 모델은 RS-24 야르스의 이동식 발사대, 즉 TEL 수송 기립 발사 차량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모든 뉴스 매체에서 똑같은 뉴스만 반복해서 보는 것에 지쳤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밀리터리 쇼에서는 단순히 군사 헤드라인을 파헤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항상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야노스 정유소가 장기간 가동 중단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러시아 핵 3일체의 지상전력만이 아닙니다. 정유소가 계속 가동되지 않는 매일매일 3일체의 공중전력 역시 위협을 받게 됩니다. 투폴레프 95MS는 러시아의 주요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약 47대가 현역으로 운용 중이며 추가로 약 13대가 보관 중이지만 이들은 부품용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폭격기 전력은 지난해 스파이더웹 작전으로 크게 약화됐습니다. 올레냐와 벨라야 공군기지에 주기되어 있던 투폴레프 95MS 중 약 6, 8대가 파괴되었고 또 다른 한 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투폴레프 95MS는 KH-102 핵 순항 미사일, KH-55 장거리 핵 탑재 순항 미사일, 그리고 핵 능력을 갖춘 KH-15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재래식 KH-101 순항 미사일을 탑재해 우크라이나를 정기적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폭격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반드시 공중에 떠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 오일을 생산하는 정유소가 불타버려 터보프롭 엔진과 기어박스에 제대로 윤활유를 공급할 수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두 주요 정유소의 운영이 언제 복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들이 영구적으로 가동 중단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곳들은 엄청난 규모의 시설로 에노스는 809.1헥타르에 달하는 공정시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공격, 특히 비교적 작은 탄도를 실은 장거리 드론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공격합니다. 피해가 점차 누적되고 수리 비용과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야로슬라블 야노스 시설 공격은 이 시설 두 번째 대규모 공격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2025년 12월 12일에 있었으며 이 공격으로 전체 용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AVT-4 유닛과 유류 적재 설비 손상되었습니다. 3월 공격과 마찬가지로 업계 소식통들은 공격 이후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확인했지만 두 번째 공격 이전에는 적어도 일부 생산이 복구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26일 키네프에 대한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정제 설비인 ELOU ABT-4와 ELOU ABT-6 두 곳이 손상되어 키네프는 모든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석유 비투멘 생산 시설, 즉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가장 무거운 잔류물 생산 시설과 원유 정제 후 경질가스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원유 정제 설비 및 가스 분리 설비도 손상되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정유소가 공격당한 것이었으며 이전 공격 중 일부는 3월 8일, 9월 14일, 그리고 2025년 10월 4일에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3월 8일,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 상공에서 러시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에 따르면 드론의 파편이 저장 탱크 중 하나의 외부 구조를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9월 14일 공격 이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러시아 방공망이 쿠리시 지역에서 드론 3대를 요격했고 격추된 드론의 잔해가 정유소 부지에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정유소의 핵심 가공 설비에서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이 설비는 공장 전체 생산 능력의 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설비의 가열로와 기타 장비가 공격으로 손상되어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리는 한 달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공장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3주 후인 10월 4일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로즈덴코가 쿠리시 상공에서 방공군이 드론 7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파편이 산업지대에 화재를 일으켰지만 이후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들은 거의 확실하게 키네프 정유소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형 화재의 영상은 실제 공격이든 파편이든 정유소가 실제로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2026년 3월의 공격이 지금까지 시설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멈출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왜 멈추겠습니까? 이 두 시설과 볼고그라드 정유소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원활하게 움직이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공격은 러시아가 특수하고 중요한 장비를 계속 생산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그런 장비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러한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트해 지역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최근 키네프와 야노스 공격이 있었던 같은 주에 러시아의 군사 및 민간 작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다른 목표물들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인 풀코보 공항은 3월 26일 공격 당시 또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전날 밤인 3월 24일과 25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스트로가 항구에 위치한 노보텍 가스 처리 단지를 타격했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특수작전부대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작전은 3월 22일과 23일 프리무르스크 석유 터미널에 대한 드론 공격에 이어 이루어졌으며 그곳에서는 연료 저장소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러한 연계된 공격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프라를 겨냥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은 키네틱 제재로 불리며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차질과 여행 중단으로 인한 러시아 사회의 혼란은 분명히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과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하도록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새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큰 타격을 줍니다. 1차 증류 설비와 촉매 분해기와 같은 정유 시설이 손상되면서 군사용 연료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3월 키네프 공격만으로도 러시아 정유 능력의 6% 이상이 차단되었고 북서부 러시아로의 공급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공격들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로의 보급도 방해하여 러시아의 봄 공세를 늦추거나 일부 경우에는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정유시설 공격들은 다른 여러 공격들과 함께 시기에 따라 러시아 정유 능력의 15%에서 40%까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는 연료 수출을 줄이고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축분을 사용해야 했으며 특히 군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감소한 석유 수익은 푸틴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현지 연료 가격 상승을 초래해 대중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푸틴은 비교적 제한된 방공자원을 이 시설들을 보호하는데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예비군까지 소집해 시스템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내륙에 방공 시스템을 더 배치하면 전장 투입수가 줄어 우크라이나의 이점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유시설이 가동 중단된 상태로 오래 있을수록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작동 부품들에 가해지는 압박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이들 장비를 움직이고 윤활하는 데 필요한 석유가 없다면 탱크, 장갑차, 방공 시스템, 심지어 공군까지 계속 전장에 투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정유시설을 더 많이 타격할수록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더 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동맹국들이 막지 않는 한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일부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강도를 줄이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동정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급착 상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서방 국가들은 석유 가격이 더 치솟는 것을 막아 전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가 일시적으로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외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당분간 추가 공격을 미루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높은 유가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 충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러시아 상공에 더 많은 불덩이가 떠오르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대에 매우 중요한 이 새 정유소에서 말이죠. 즉 젤렌스키가 우선 이런 공격을 늦추라는 동맹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젤렌스키가 그렇게 해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비장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쟁을 유리하게 끝낼 새로운 전략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